님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무리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고 이제 각지에 다니면서 우리 이제 마무리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를 준비하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를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각당복지재단 웰라이로드문화연구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변기태입니다. 소속입니다. 자, 1시간 반 정도인데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스킵하고 스킵하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제가 제목을 두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우리 법정 스님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이게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거 제가 요약해서 하나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게 따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바로 그 자체가 제대로 삶을 이루어질 때 그 자체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우리 법정 스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아서 우리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더 아시고 싶으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로는 상속. 상속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상속을 필요한가?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이 상속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중에 상속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언으로. 그래서 how라고 적었어요. 왜 상속을 해야 되는가? 상속을 하는 방법 중에서도 왜 또 어떻게 유언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유언의 방식을 하고 그러면 최고의 유산은 또 우리가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속이 왜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 김영규 저자가 지은 숲속의 길을 묻다 해서 야 여기에서 제가 나무에게서 상속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의 모습은 초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를 해보시죠. 무리하고 나의 눈에 그것은 오히려 담담하고 들어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나무는 죽으면서 다른 생물에게 수많은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죽어 소멸해가는 나무들의 몸은 다른 생명들을 위해 베푸는 마지막 잔치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나무는 압니다. 어떻게 소멸해야 하고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제 사람도 나무를 통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제가 낭독을 해드리니까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그 자연의 일부인 나무는 죽으면서 자기 몸을 자연을 위해서
모두 남깁니다. 우리는 과연 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통계를 하나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조사를 했는 아니고 조사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기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나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나도 재산을 한번 기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십니까? 없으세요? 네. 보면 재산이나 유산의 기부의 적정 수준으로 10% 이하다라고 내가 33%. 안에 재산 한 10% 정도는 기부를 하거나 재산이나 유산의 일부를 10% 정도는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통계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조사했어요. 중요한 것은 왜 10%밖에 안 나왔을까? 외국에는 뭐 전 재산을 80%, 90%씩 막 기부하고 유산으로 남기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조사 중에 그 빨간 선안에 드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답니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이렇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첫째, 한국은 나누는 문화가 예술되지 않다. 나누는 문화가. 어떻습니까? 나는 주고 싶은데 오히려 옆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아, 지 가진 거 얼마나 된다고 저 나눠주고 하냐, 지들 것도 없이 자식이나 주지. 이렇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나눠줄 때 익숙지 못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적정수가 10% 이하다. 또 하나는 한국 문화가 가족 중심입니다. 내 가족이 전부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위하고 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가진 것은 전부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가족한테 줘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난명? 어지러울 한자에 생명명자 아닙니까? 그 난명은 후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서 흐린 정신으로 두서없이 남기는 유언. 사전에 유언을 잘 남긴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 생각과 별개의 것을 유언을 남기는 이것을 난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요, 뭘 난명이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난명으로 해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한 무효다는 거죠. 그런 정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손외 여타 금지. 보세요. 한번 한자를 보세요. 내 아래 내 손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주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사고가 조선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박혀있어요. 그 전통을.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다. 좋은 전통은 이어갈 때 좀 좋지 않은 전통이나 문화는 이제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통계자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면 배워야 될 거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 부자들이 부의 원천은 좋은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유산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의 손해에 다 우리가 아니고 막대한 유산은 후손을 망친다는 생각.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전에 정리하거나 유산으로 다니서는 대부분 사회를 위해서 기부해. 이런 게 문화로 이어져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상속 설계의 필요성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족들한테 잘 물려줘야지. 줘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돈만 많이 벌어서 그냥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나무에서 배웠다시피 외국의 그 문화에서 배웠다시피 이 부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좀 물려주는 게 우리 상속세계의 필요성, 목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컴 아세요? 베컴이 누군지? 예. 축구 선수. 네. 축구 선수 베컴이 지금 더 벌겠네요. 6,800억 자산을 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시급 4,600원짜리 컴퓨터에서 알바를 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한 푼에 뭐 돈을 받을 생각이나 유산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얘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나라 상속이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만 해요. 그 나라의 그 상속 제도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그 시대의 그 사회 구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는 재산 상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시대 때 국교가 뭐였습니까? 있죠.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뭐였죠? 불교였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만물 평등 상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 통치 이념이었죠. 불교가. 그리고 만물이 다 평등하다 했으니까 남녀가 똑같이 재산 상속도 같이 나눠준다. 그런 통치 이념이 사고고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시대 때 남녀가 똑같이 재산 상속.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자녀의 남녀가 똑같이 상속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녀가 똑같이 재산 상속을 받게 된 게 바로 불교의 만물 평등 사상에서 나왔다. 고려시대 고려사회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면서 목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자는 필욕 2필에 매 20배 50필은 형 이내에 찬다. 뭘 느끼셨죠? 고려시대는 재산을 남녀를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은 인사적으로 뭐 나누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체로 구성해요. 신체로. 그 정도로 확실하게 재산 상속이 남녀 평등한 시대. 안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시대는 잘 아시죠,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불교를 배척하고 그 신흥 사대부하고 손을 짜서 손을 잡고 뭘 받아들였다고요? 유교를 받아들여요. 성리학.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 뭡니까? 기본 이념으로는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남성 중심 사회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모든 게 남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상속까지도 누구 중심으로 갔다고요? 남자 중심으로. 밖에 없었다. 조선시대는 남자가 득세할 수 없었어요. 성리학, 유교가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됐습니다. 그래도 조선시대 전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시대하고 비슷하게. 혼인제도가 남기여가혼이라 해서 남기여가혼.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례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게 이제 남기여가혼이에요. 그런데 후기에 들어오면서 친형제도라는 제도가 바뀌어요. 친형제도는 여자가 남자 쪽에 와서 결혼하고 남자 집에서 살게 되는 제도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와서 좀 더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남녀 균등 상속 제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볼까요? 이거 많이 들으셨죠? 뭐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어요. 차가와 뒷가는 물수록 좋다. 차가와 뒷가는 물수록 좋다가 친형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또 출가 외인, 칠거지약, 여필종부 여자의 존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조선시대 후기 때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 오직 아들한테 먹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재산 상속하고 관계된 것은 경국대전에 잘 나왔습니다. 경국대전 형전 4천조의 이 재산 상속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파란 글씨를 이렇게 했는데 경국대전 재산 상속 문제가 형전이고 4천조예요. 형전이 뭡니까? 형벌을 취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상속을 제대로 안 하면 전부 형벌로 다스려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리고 4천조가 4천조 볼까요? 개인 사자의 천이 뭡니까? 노비죠. 그래서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상속재산이 바로 노비였구나. 그래서 노비 조항의 상속 문제가 다 참고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조선시대에서 끝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우리 민법이 없고 일본 민법을 그대로 받아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 잘 아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용민법이라고 했어요. 의용민법. 일본의 민법을 차용해서 거기에는 남성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요? 남자 중에서도 장자 중심이었어요. 일본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장자가 독점하는 상속으로 일본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의 종속국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가 그대로 이렇게 우리 제도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장자한테만 이렇게 상속하는 그런 관습이 생깁니다. 조선 민사령이라고 해서
이게 의용민법인데 일본의 민법을 조선 인사령이라고 만들어서 거의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부분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 이제 현대의 재상상속입니다. 이제 지금의 재상상속입니다. 현대의 재상상속은 1958년도에 제가 59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민법에 드디어 우리나라 고유의 상속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거의 남성 우위에다가 장자 우대 내용이 거의 1958년도에는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었어요. 조금 남녀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의용민법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1958년도에는. 그러던 게 지금 2017년도까지 오면서 많이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의 민법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호주상속제를 폐지합니다. 호주상속제하고 여자 남녀 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게 되나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1990년 이전에는 상속이 호주도 상속이 되다. 누구로 상속이 됐어요? 장자로 호주가 자동적으로 상속이 돌아가시면서 호주로. 근데 이 상속 제도를 다 없애버려요. 1990년대 와서. 무슨 호적을 상속을 하느냐. 이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 호주 상속 제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민법도 좀 개선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현대 부분을 이제 지금 들어가서 상속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상속의 종류에는 협의 상속이 있고 유언 상속이 있고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협의 상속은 뭘까요? 협의 상속은 그림 있죠?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건 정년이니까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떻느냐 하는 게 협의 상속이죠.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괜찮아요. 크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왜? 손해 예타 금지. 그죠? 손해 예타 금지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법으로 다 상속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협의할 일이 없었어요. 협의를 하는 습관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워서 하지를 못해요. 애 어른이고 안 해요. 그렇죠. 이전에 그랬어요. 저도 뭐 제 아버지하고 앉아서 무슨 집 재산이나 뭐 유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제만. 그게 되면 협의상속이 안 된다. 협의상속을 안 돼왔다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어떤 방법이에요? 금이 되는 유언입니다. 유언. 아, 그래. 뭐하라고 이야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써놓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같이 불러왔지 이야기도 안 되고 뭐 아버지하고는 뭐 가치관이 다른 시간의 차이가 아니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냥 적어놓고만 해. 적어놓고 그대로 해라. 그게 바로 유언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어때요? 안 적고 돌아가신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왜?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아무렇게나 처분하는 것보다 그래도 협의는 못하더라도 글로선 적어놓았으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내 재산권을 내가 제대로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협의는 못하고 상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법정상속이라는 게 생겼어요. 민법에. 왜 생겼을까요? 네? 유언장도 적지도 않고 협의도 안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니까 그걸 어떻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민법에 적어놓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상속하면 법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협의하고 유언하고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한 대로 따르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게 법정상속이에요. 자, 협의는 협의하면 되고 유언은 유언장에 쓰면 됩니다. 나중에 유언장 어떻게 쓰느냐는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못하고 돌아갔을 경우에 이제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입니다. 어떤 게 제일 좋다? 아까 말한 대로 차례대로예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정상속 아무것도 협의도 못하고 유언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봅시다. 민법이 나와요. 이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별로 모르셔도 됩니다. 제대로 협의하고 제대로 유언하시면은 이 법에 있는 거 뭐가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요? 상속은 재산 상속으로 가능합니다. 이전에 1990년 이전에는 호주 상속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산 상속밖에 안 됩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밖에 안 된다는 것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돌아갔을 때. 자, 그리고 재산이 상속되는 시점은 당연히 피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 사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상속이.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는 그 딱 시점에 그 시점이 바로 상속이 개시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법에 있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집을 나와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는 경우라든지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떨어져가지고 다 돌아가셔서 그러면 누가 먼저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이게 상속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뭐래요?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3시 42분입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시점부터 모든 권리가 상속인한테 넘어가게 돼요. 근데 1분 전에 누가 돌아가셨냐, 1분 후에도 그 이에 자식이 같이 죽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상속 재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속 순위하고 상속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현재의 상속 제도입니다. 자, 순위는 아시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하면 아내. 자식하고 내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을 경우에 자식하고 배우자가 동등하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있는데 자식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순위가 배우자는 그대로 가고 직계 존속, 내 재산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쪽으로 듭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고 3순위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배우자는 다 들어가네요. 그렇고 다 없으면 형제자매, 사촌이래 관계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순위가 그렇게 된다. 이거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상속분. 상속분은 1순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상속 재산에 얼마를 더 가져간다고요? 50%. 그렇죠, 50%. 그 1.5대 자녀들은 남자, 여자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다가 없다가 많이 되다가 지금 현재 민법에는 남녀 구분 없이 그죠?
결혼 여부 관계없이 똑같이 받아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50%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1.5대 1대 1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조항이 한 1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꼭 아셔야 될 거예요. 꼭 아셔야 될 것만 좀 말씀드리면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분은 지금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거예요. 기여분이 뭡니까? 이거죠. 부모에 대해서 네. 제일 공양을 많이 하는 네. 성과.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제일 옆에서 부양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하게 모셨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해서 쌀을 많이 팔아서 농토를 넓히다든지 재산을 넓히다든지 자녀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더 많이 주자 재산을. 그게 법에 나와 있다. 이게 요즘 가장 많이 부각되고 우리들도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다 같이 살았어요. 농경시대는 3대가 다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뭐 4대, 5대가 같이 살아서 기업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똑같이 기여를 했으니까 같이 농사 짓고 같이 하고 해서 농사 짓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요? 큰아들은 원래 옛날에 또 장자가 최고라서 너무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이런 경우 많아요. 큰아들은 미국에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공무원 하고 있고 셋째 아들은 나하고 같이 농사 지어. 그럼 누가 기업을 많이 가냐? 셋째가 잡고 그렇죠. 둘이 이게 뭐예요? 상속재산 중에 기여가 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시는 방법이 내가 받을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나눠줄 때가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그럴 때 누가 기여를 많이 했는지 솔솔히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가 나한테 기여를 참 많이 했으니까 셋째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해야지, 아이고, 나도 좀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건 뭐 금액으로 따집니까? 자, 이제 이야기. 상속 재산을 기여분이, 그럼 기여분 어떻게 나오느냐고 제일 중요하죠. 또 이거 싸워야 되는 거지. 기여분은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돌아가시면 협의해서 나누는 게 있어요. 셋째 아들이 형님, 아버지, 이건 제가 모셨으니까 한 재산 중에 한 30%를 내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형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덕분에 내가 재산이 욕심이 없으니까 너희들 다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따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째. 미국에 가 있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재산이 이런데 저런데 얼마짜리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협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저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중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신청을 합니다. 기업은 신청. 지금 상속하고 관련된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이 소송.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좀 뭐 들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나중에 유료분도 있네요. 조금 이따 돼요. 기업. 한쪽에서 기여했다고 한쪽이 기여 안 했다 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재판에서 결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받았어. 감정평가를 받았어. 정확하게 했어? 그래. 기여분이 몇 프로다. 그러면 그 기여분이 대부분 요즘은 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기여분이 소송에서 지금 많아지고 높아져요. 그 정도로 기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많다는 거죠. 50%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5억을 상속을 했는데 기업은 50%면 얼마입니까? 2억. 그렇죠. 2억 5천은 일단 받아 챙깁니다. 받아 챙기면 나쁜 놈이 미친가 해야 하는데 2억 5천 우선 받고 나머지 2억 5천으로 1.5대 1대1 나누니까 상당히 나눕니다.
재산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기업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은 빼고 나서 나머지 요만큼만 가지고 또 남는 거예요. 기업은 그분들은 주변에도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상속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할 때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재산이 많으신 분일수록 자녀들을 제대로 배우시기 위해서는 이게 무기가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죠.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걸 네. 법에서 판정할 때 네. 그건 뭐 물론 이제 그게 다 재산 등록상 재산 내장에 따라 네. 네. 무슨 뭐 물질로다가 증거할 수 있는 네. 행정적인 그게 다 내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거는 이런 고가 물품이라면 감정에 맡기고 땅이면 감정 평가사에 맡기고 뭐 다 특허 같은 거 경우라면 뭐 특허 법원에 맡기고 해서 공정하게 금액을 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뭐 늘어나는 거 보세요. 5년 사이에 딱 2배 반으로 분할 청구 소송이 늘어나요. 이렇습니다. 이게 참 좋은 행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의 성인과 포기 이건 잘 아시죠? 상속 부분에 대해서 상속 채권뿐만 아니라 뭐야? 채무도 채권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빌린 재산까지도 다 상속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고 했는데 빚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까지 같이 다 작성해야 돼요. 그게 단순성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피상속인의 모든 적극적인 재산이나 소극적인 재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플러스 되는 재산이나 빌린 마이너스 재산까지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빚도 없고 아버지나 어머님께서 부모님이 그냥 재산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러면 뭐 그 재산 가지고 빚도 좀 갚고 나머지 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1.5대 1대 나누면 되는데 헷갈려요. 막 빚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데 어떤 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어디다가 어디에 빚을 주고 이걸 잘 모르니까 유언장도 제대로 적지도 않고 하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라고요? 중간에 있는 한정승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법원에서 좀 판단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빚하고 다 이렇게 좀 계산 좀 해서 있으면 나한테 주고 없으면은 마이너스가 더 많으면은 그냥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법원에서 다 이렇게 좀 신청을 한 부분에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남은 게 있으면은 1,000만 원 중에 빚이 재산이 600이고 빚이 300이라면 900이니까 100만 남지 않습니까? 400만 남으면 그것만 가지고 나눠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빚이 더 많아요. 500만 원이고 빚이 600만 원이라면은 이것은 그럼 100만 원만 네가 갚아라는 게 아니고 아예 상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플러스 되는 재산만 주십시오 하는 게 한정성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마이너스 된 거는 많이 되는 건 신경 안 써요. 안 쓰는데 안 쓰는데.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는 것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상속이 가만히 있었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원에다가 내가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못 갚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갚아요. 그 대신에 상속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상속 재산 못 받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빚을 안 갚는다 이거죠. 그렇죠. 빚을 안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는 쓰게 된 빚을 안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 재산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그 사람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받은 재산도 나한테는 안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속 포기가 있어요. 이건 뭐 어머니께서나 아버지께서는 남긴 건 없이 고스톱에는 치다가 돈만 다 잃어가지고 빚만 있다니 명확할 때는 그냥 한정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속 포기 신청을 해요. 상속 포기 신청을 합니다.
이 한정성이나 상속 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 개시가 되었다는 것. 그냥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순승인이 되어버립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충분히 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한 개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속 포기를 잘못하면은 상속 채무가 손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처하고 직계존속 바로 아들이 내가 죽었는데 처하고 내 아들이 내가 재산이 너무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상속 포기를 딱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재산? 못 받지만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못 받죠. 못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순을 얻는 거 맞나요? 이순위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순이. 이순이가 누구예요? 배우자나 직계 비속. 내가 포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또 갚아야 된다. 아버지가. 그래서 상속 포기는 조심해야 된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1순위도 하고 2순위도 하고 3순위, 4순위, 5순위 다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해야지 더 이상 상속 포기할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그래서 상속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상속 포기는 몰래셔야 돼요. 그냥 단수 승인 하든지 안 되면 그냥 한정 승인을 했어야지. 상속 포기 잘못하다가는 손자가 다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순위별로 넘어가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거는 좀 불평등한 것 같으네. 그러다 포기하면 직계가 다. 아 그러니까 이순이 자기도 포기를 하면 되지. 본인만 포기하면 안 된다. 본인은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이순이 되면 이순이도 포기하고 내가 삼순이라 생각하면 삼순이도 포기하고 해요. 특히 이순이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순이까지 넘어가기 한정이 있네. 이게 그리고 5순위까지 명시가 돼야 돼요. 차순위한테 승계되니까 5순위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기 순위에 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해야죠. 나는 상속 포기를 하겠다. 그 예를 들어서 손자가 미성년자라 그럼 그런 친권자가 거 이해 대신하는 못할 때는 어떻게? 그럼 어머니가 친권자가 상속 친권자가 할수 있죠. 그런 것도 법이 다 없죠. 예, 그거 사람들께 하는 거는 불합리한 건 아닌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다 해놨는데 안 되고는 사촌한테 그렇죠. 마지막 5순위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거니까. 그래서 상속 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정 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그 순위에서 끝이 나버리니까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하면 그걸 딱 청산되고 손자는 돈 구경도 못했는데 바가지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 얼마나 할아버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1순위가 다 갚을 돈, 받을 돈은 1순위가 다 결정돼요. 1순위가 다 저희 형제들은 상속 포기를 했는데 배우자하고 다시 차순위라고 사촌한테로 하지.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2순위, 3순위가 안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채권자들이 사촌한테로 넘어가고 그래, 한정승이 전무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받은 재산도 안 받고 뭐 채무도 인수 안 하고 그냥 상속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강사님, 상속 포기를 잘못하면 상속 채무자가 손자에게 간다. 네. 요것만 명시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해라. 밑에 가는 이야기죠. 이제 상속 부분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건 아닌데 꼭 두 개는 다 기억하시라고.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기업은 말고, 기업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기업은 말고, 일단 상속재산분 중에 지금까지는 1.5대 1대 1이었는데, 배우자가 50%만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식보다, 그죠? 1.5대 1대 1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배우자한테 10억 중에 10억이 났을 때, 배우자한테 55억을 일단 딱 제껴놓고 나머지 5억 가지고 1.5대 1대 1로 나누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자한테 일단 50% 띄주는 게 어떠시냐고 여러분 생각이. 당연하죠.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줘야지. 당연합니다. 자식들은 자기가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사예요. 같이 살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살니까 같이 나눠야지. 근데 지금은 자식들이 다 아버지 얼마 남겨두고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단독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 재산에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배우자한테 50% 띄주고 법을 명시해놓고 나머지를 나눠 가지자.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한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잘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유리하고 국회에서 결정 안 했지만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해관계가 좀 다르니까. 이해하기가 많습니다. 좀 얽히고 설명을. 기부성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재산이 부모님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 자기 엄마 뒤지고 나면 자기한테 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미적거리는 겁니다. 이유가 되죠? 100% 이유는 아닌데 50% 재산 100억이 때 보세요. 엄청난 차이 아니고 50억 띄놓고 나머지 50억하고 나누는 거하고 100억까지 나누는 거하고 천지 차이로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상속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건데 효도계약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효도계약. 텔레비에서 가끔 나가. 가끔 나오죠. 효도계약서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효도계약을 쓰면은 언제 해도 이건 상속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테니까 이전에 그냥 물려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텔레비 많이 보셨죠? 집 딱 받고는 집 딱 팔고 미국에 도망가 버렸어요.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TV에.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텔레비에 나오는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계약서 써도. 집 주는 대신에 월 30만 원씩 내놔. 예를 들면. 아니면은 매일 뭐 우리 집에 와서 반찬 며느리 반찬 해라.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 인정하는 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씁쓸해요. 좋은 일이에요?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러니까 참 저도 답답해요. 이게 있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가 좀 답답하다는 거죠. 한 집 보면 있어야 되고 정말 근데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이도 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조선닷컴에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계약을 썼어요. 부모에게 3번 이상 대들면 재산을 반환한다. 아파트 주고 무슨 소리가 보세요. 며느리가 입에 맞는 음식을 차려야 한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차리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한다. 계약서를 딱 썼어요. 실제로 써가지고 소송이 걸려버렸어요. 이해가 안 하니까 엄마가 소송을 내죠. 왜냐면 자식들 손들어 정리한 걸 다시 반환해라. 이게 있을까 쳤어요. 그게 중요하지. 쳤어요. 누가? 부모가. 중요한 사람이 쳤어요. 왜 졌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군요. 시작 바뀐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는 명확성이 없다는 거죠. 아니 부모에게 3번 이상 돼야 된다는데 3번 이상 돼야 되는 기준을 정하게 되겠죠. 돼야 되는 건 며느리 말이 아니 시어머니 말이지. 이게 어떻게 자로 잴 수가 있냐는 거지. 아 기분 나쁘면 돼야 되는 거고 기분 좋으면 안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며느리 하다가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면 돼야 된다고. 아, 반찬도 어떤 때는 맛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김치가 왜 짜냐고 해버리시는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은 인정을 하겠는데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이것은 못 이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줬습니다. 아시겠죠? 시골 한 채 줄 테니까 매월 100만 원씩
넷째 주에 언제가 내 통장 계좌를 겁니다.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날은 꼭 우리 집에서 잔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이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웃어야 될지 뭔지 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법으로 간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 뭐 적으면 되지, 적고 안 되면 받으면 되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사전에 요원장도 좀 잘 작성해야 되고 내 생각을 잘 전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돈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유언을 해볼게요. 자, 유언을 하우예요. 하우. 아까 지금 보셨죠? 상속의 방법에는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유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법에 그것도 못했을 때 법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협의하는 것은 공부할 것도 없고, 법정 상속은 조금은 좀 받고, 이제 유언을 하는데 유언도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 나왔어요. 준원이 여기에 그죠? 전기가 좀 이게 배터리가 거의 없습니다. 됐네.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그 선을 건드려서 그래. 그렇죠. 그 화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입니다. 세상에 제대로 남겨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협의가 안 되니까 유언을. 자, 여러분들 이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구나 이거는 기사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2016년 정신장애를 알아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70대가 죽기 전에 유언이에요. 사회가 나를 평생 도와주는데 모은 재산 3,800만 원을 사회에 돌려달라라고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자, 3,800만 원을 가지고 유언을 했어요. 이분은 장애가 있어서 그 그림에 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기초생활하고 장애수당 나와요. 거기서 정말 자기 기본적인만 쓸 거만 쓰고 나머지 다 모아. 그 모은 재산이 3,800만 원. 이것을 사회에 돌려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 380만 원도 그렇게 남겨줬어요. 자, 자식들이 많이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식들한테 1억을 남기고 자식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도 평소에 왕래를 했다가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법정상속으로 자식이 1억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1,000만 원 넘게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이런 말을 남기면서 1,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애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내 손자한테 좀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반대 얘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유언장을 쓰고 남겨야 되는지 숙제를 주는 경우들이 좀 보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유언장 쓰는 법을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유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이유는 재산을 제대로 남기고 또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렇게 내가 남길 재산을 적어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남길 이야기를 한번 적어봄으로써 어떻다고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돼요. 유언장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언장을 적는 과정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걸 적다고. 그럼 유언장은 한 번만 적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적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쓴 거지. 그렇습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두 번, 세 번 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매년 유언장을 다시 써야 됩니다. 왜? 내 삶을 매년 뒤돌아보고 내 삶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가치 있어지겠습니까? 좋아지고. 또 한 가지, 자식들한테 나는 내 유언장을 매년 바꾸고 있다고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지. 그게 또 양득이라니까요. 유언장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1번입니다. 유언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이야기 하세요. 내가 내일 유언장을 다시 쓴다. 그러면 뭐, 나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쓴다든지, 1년 후에 유언장을 쓰고 이제 안 쓸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제 뭐 계약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유언장은 꼭 자주 쓰셔야 되고, 유언장을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요. 유언장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숨겨놓고 만약에 죽고 나면 끄집어내가지고 잘 나누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떳떳하게 쓰고 떳떳하게 바꾸고 어디 있다고 좀 떳떳하게 알려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좋은 삶이고 자녀에게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자, 이게 좀 보면 유언장 양식은 그런 게 있으신데, 저는 유언장을 두 개를 씁니다. 두 개를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유언장은 이렇게 쓰라는 게 있어요. 법에 좀 이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장이 있잖아요. 재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법에 잘못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유언장을 별도로 씁니다. 그게 법적인 유언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법에서 잘못 적으면 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람. 재산하고 관련해서 그거 유언장 하나 썼고, 또 카페에 넣을 테니까 그거 보면 돼. 드시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시죠. 자신에게 쓰는 유언장에 대해서 유훈, 진짜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따로 쓰세요.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게 뭔가 제대로 안 지켜져 가지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 쓰고, 또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피스를 쳐가고 그림을 그리다 사진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래전에 상대가 우리를 더 진짜하시는 지금보다 오래전에 제 유언장을 유훈으로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놓고 1년에 한 번씩 바꿔 끼우고 있습니다. 유언장도 어디 있다고 다 알려줬어요. 어디 있으니까 지금은 열쇠 딱 열쇠가 어디 있는데 물어보지만 예를 보든지 만들어진 관계가 있는데, 나는 유언을 이미 자식들한테 1차 유언은 공개를 했어요. 집에 한 채 딱 밖에 없으니까 아파트. 이거는 너 엄마들한테 가는 것이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 그런 거 있다. 너 엄마가 이거 가지고 와서 또 돌아가실 때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언장을 적어놓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다. 엄마하고 나하고 이혼할 수도 있고, 엄마가 나한테 제대로 못해주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유언장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눠서, 뭐 어떤 것은 여기다 넣고 어떤 것은 뭐 아무 자유로서 쓸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법적인 유언장에 이런 내용은 꼭 따로 쓰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들어갑니다. 한 가지.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민법이 유언 상속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때요? 유언장을 썼다 하면은 유언을 안 쓰고 법정 상속 1.5대 1대1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어떤 게 더 효력이 앞서냐는 거죠.
유언장 써놓고 돌아갔을 경우에 그 법적인 1.5대 1대1 뭐 이렇게 나누는 게 효과가 있겠냐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효과 있죠. 응? 유언장이 효과 있는 거지. 그죠? 그게 효과. 뭐가 효과 있다? 그 저기 1.5대 뭐 이렇게 나눠서 법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 효과가 있다고? 예. 제가 공부를 오늘 수업을 참 수업 지금 나중에 끝나고 저 1대1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까 협의상속 끝나고 유언상속 있지 않습니까? 유언을 안 했을 경우에, 유언을 안 남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할 수 없이 그걸 나눈다 했으니까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하던 각이 없어요. 유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자를 쓰라고 아까 얘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아니 그거 2개 썼을 때 어떤 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안 쓰고 안 쓴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법정 상속을 하는데 유언장만 쓰려면 법정 상속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아, 쉬는 게 더 낫겠습니까? 저는 한 시간 반이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가족이 있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말이고요. 자, 이겁니다. 요 네 가지는 제가 나눠드린 그 있잖아요. 유언장 작성하기 나눠드렸죠. 요 네 가지는 거기다가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별도로 작성하세요. 됐죠? 됐는데 요 네 가지가 뭐냐? 요 네 가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세요. 저도 그건 좀 이따가 보시고 상속에 나가서 좀 누구한테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뭐 물주고 장남한테 뭐 물주고 뭐 물주고 상속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저는 또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라는 거죠. 이 상속 재산을 몇 가지 물려주는지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고 어때요? 이 땅은 누가 이 아파트는 누가 갖고 그죠? 이딴 저딴 이렇게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 벌써 40%를 뛰어내요. 상속이 다 안 돼요. 아, 그거 조금 이따.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처분에 관한 것, 처분 방법에 관한 것, 또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이요. 가족관계상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간 얘기다. 사실 내가 너희들 모르게 남겼습니다. 째가 하나 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예예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을 내 호적에 좀 넣어라 하는 그런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도 유언에 정하면 의미가 됩니다. 그게 사실이 좀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가 나눠드리는 내용이 그런 방법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어놨으니까.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언장을 쓰고 유언 상속을 했는데 나눠 갖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소송하고 집에 난판이 됩니다. 나눠주고 나서도 엉망이 돼요. 그럼 나눠주지 않는 마음 못하죠. 그래서 이 재산은 누구누구한테 내 자식들한테 주되 이 재산을 제대로 나눠줘 줄 사람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 안 적으면 유언장 별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한테 집행자를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돈 많은 변호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셋째 아들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이 유언을 끝나고 유언을 나눠줄 사람은 그 사람은 꼭 정해요. 요 네 가지는 제가 나눠드린 유언장 작성하기 요 방법입니다. 여기 보고 나머지들은 아무렇게나 적을 수 없어요. 자, 아무렇게나 적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유체라고 유골 처분을 화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매장하되 매장 장소는 뭐 바닷가로 해야 돼요. 그 경우 있어요. 산에다 해라든지 이런 것은 남겼습니다. 법정 효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을까요? 어디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근데 그러면 봅시다. 6월 처분이나 매장 장소 지정이 위에 4가지 속에 들어있습니까? 별게 없어. 네? 없죠. 없잖아요. 그럼 이거 적어도 안 지켜도 관계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신청. 요거 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여러 개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나는 정말 양지바람법 바닷가가 좋다든지 화장을 해든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자녀들한테 도덕적인 관념을 맡기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화장하고 싶은데 매장할 수도 있고 나는 진짜 매장하고 싶은데 화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의 보장을 못 받는다면 그렇죠. 자식한테 딱 철저하게 충실시켜야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자식들 겁니다. 처지에 맞는. 그러니까 자식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오늘 윤상 속의 가장 키포인트가 자녀들하고 나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생각을 평소에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가 윤상 속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매장하고 싶은데 화장해버리는 것만큼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죽고 나면 안 해주고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유언장 이거 있죠? 유언장? 요거는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요. 작성하는 방법은 유언장은 요 5가지 중에 하나로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정서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공정정서라든지 비밀정서, 구수정서인데 다른 것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못 넣으셔도 돼요. 녹음한다든지 뭐 비밀로 적고 말로만 해줄 때 효력이 있고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증인이 꼭 필요해요. 내가 녹음 테이프 좋아가지고 녹음해놨는데 녹음해도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2사람 옆에서 그래 나도 그 녹음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 녹음해놔야 돼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필. 손으로만 써놓으면 무조건 효력이 있어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손으로만 쓴다.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자필로 써야 된다. 그 PC를 쳐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PC로 치워놓고 이렇게 나는 연장 작성했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나중에 다 무효예요. 그 4가지 상관이에요. 4가지 상관. 꼭 자필로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자도 빼지 않아요. 대필로 안 된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글을 모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도 필요하고 뭐 의사도 확인도 필요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 있으니까 대필하기 전에 적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한 1년에 한 번씩 바꾸려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적는 게 아니라고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하루하루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대필할 때가 이게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필로 다 적으셔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홍길동의 유언장 예시예요. 이렇게 그대로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 내가 저 글씨 쓰는 게 힘들어지게요. 네. 만약에 이게 뭐 아파서 그러면 그럼 남이 대필 쓰고 쌓이는 돈이면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 증인을 세우는데. 무수증서 병원에서 할 때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 의사가 확인해 줘야 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내가 말로 하면은 여기서 불러가 적어가지고 증인을 세워야 되겠다. 예, 사인하고 증인이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쌓이는 본인이 하고 힘들어. 사인 안 해도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증인이 다 해서 의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은 말밖에 못하지 그건 못습니다. 이런 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손으로 다 자비를 쓰고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Q.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적고 인장 대신에 모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합니다.
무인. 손도장. 네. 손도장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아 이거 그러면은 말이나- 끌어다 두면은 네? 강제로 끌어다가 찍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길 거네. 뭐라고? 예, 이거 강제로 이제 남자찌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어. 아이고, 그거보다는 도장 하나 파가 푹 찍어. 뭐, 인정, 쉽지, 인정. 중에. 인정, 이 손가락 끌어당기는 것보다 그게 더 쉽죠. 도장 하나 파가지고 찍어버리지. 근데 형식상, 우리 법에는 도장만, 날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날인 어떤 방법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판례에서, 소송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든지, 손도장 찍든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사인. 성경 사인 쫙 있잖아요. 그건 안 되겠네. 그건 아직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될 상태에 뭐 이건 뚜껑을 다 하고 이러는데 시대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죠. 도장 막 도장 하나 찍을 거에 사인하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150억을 가진 재산가가 6명의 자식 중에 3명한테만 나눠주고 있어요. 엄청나죠? 나머지 3명은 어떻겠습니까? 물품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찾아내니 뭐라고요? 주소를 제대로 상세하게 적지 않아요. 자필을 적되 날인해야 되고 주소를 번지까지 다 적어야 돼요. 하여튼 법에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번지가 안 적혀 있어서 내고 다 자필로 돼 있고 사람 이름 가지고 확실히 그 사람인 것도 거의 맞는데 주소가 정확하게 안 적혔다는 걸로 해서 무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150억이 6명이 쫙 그 3명은 뭐 좋다고 난듣겠지만 처음 받을 때 3명은 얼마가 되고 억울하고 안 오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잘 적으시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신 것은 원전 작성할 양식이니까 이 양식을 한번 보시고 여기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자필로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피시를 찍어놨지. 요 방법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거나 의무사항이 있으면 제가 전화번호 일단 팩스 찍어 보내시면 재산을 다 알 수 있어 안 되나? 도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거 얘기예요. 이걸 좀 아시고 백신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치매, 옛날에는 치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치매 어리게 돌아갔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또는 아들이 어머니를 병원에다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졌어. 놀래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외삼촌이, 어머니 남동생이 외삼촌이 집에 모시고 그걸 뒤에 알았어요. 모시고 하고 어떤 걸 했냐면 어머니 보고 원장을 작성하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동생한테 내 동생한테 물려준다고 다 적어가지고 원장을 남겨가지고 싹 그 문장을 통해 가지고 다 막 재산도 받는 게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다행히 치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었어요. 내 부모가 치매를 걸릴 수 있어요. 나도 치매 걸릴 수 있죠. 이것도 또 조심해야 지금 백신 시대에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 걸 우리 당연한 거고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만 소개해드립니다. 별도로 필요한 제도가고요. 성년후견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 성년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재산 관리를 하거나 내 신상을 보호할 능력이 안 될 때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신청을 해서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럼 데려가서 아무리 사인하고 갑자기 위원장 작성해도 무효죠. 승려 후견님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미래를 준비해 드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승려 후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걸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려 후견 제도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승년 후견 제도인데 승년 후견은 후견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다 조사하겠죠. 조사하고 또 걱정하셔야 되는 게 뭔가를 행위를 했을 대신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그 제대로 했는지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후견인 뭐 감독회가 스님 감독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승년 후견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후견인은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친족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법원이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아까 저기 40%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40% 이게 유료분 반환 청구라는 겁니다. 유료분 반환 청구고 40%가 아니고요. 40%가 아니고 자 유언장을 작성하면 모든 게 법정 상소와 관계없이 유언으로 다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대로 다 유언대로 다 돼야 되는데 법에서 구멍을 딱 만들어놨어요. 다 가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싹 다 몰아버리면 나머지 받을 사람은 좀 공정하지 못한 면도 있지 않느냐, 좀 억울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유료분 제도를 법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올 1부분 중에 0.5까지는 찾아오십니다. 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근데 원래 나누면 내가 1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1억마저도 전부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큰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0.5, 5천만 원은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딱 하나. 유언상속 우선 원칙에 빠져있는 것. 이게 바로 유료분 반환청구 제도입니다. 이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전에 내 자산 큰아들 다 주고 말아가고 내 아버지 알겠으면 끝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에는 큰아들하고 소송 걸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유료분은 옛날에 야 유료분이지 요즘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료분이 필요하냐, 기업은 더 중요하지, 유료분 이거 없애자, 많이 주는 것도 없애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언장 잘 쓰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1%밖에 안 됩니다. 써놓은 사람이 통계로 지금 조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1%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자식이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몇 프로예요? 90%가 아버지가 작성한 사람 중에 물어보니까 90%는 또 모르고 그러니까 유언장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몇 프로인지 되게 못 내겠어요. 유언상속 공부하고 마음대로 적지도 않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적는데 적어야 되고 알려야 된다. 지금 당장 쓰셔야 됩니다. 자, 유언장은 쓰지 않아야 될 사항은 평소 은행과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언장도 잘 적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아버지가 평소에 매일 술만 먹고 오면 집에 와서 어머니 두드려 평하러 나가니 아들아 너는 결혼하면 절대 부인을 때려서는 안 된다. 아니 믿겠어요. 유언장 적었는데 믿겠냐고. 평소 은행과 다르냐고 듣지 말라는 얘기야. 평소 은행을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자.
평소 원행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을 듣도록 해야 해요. 뭐 다른 부분들을 이풍양속에 벗어난 내용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옆집에 있고 하는 게 있는데 내 주권하면 가슴 한 두드리 패라든지 뭐 어쩌고 없애달라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서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꼭 적어야 될 내용들이 그 네 가지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야 될 내용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이 영명의료, 내가 영명의료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됐을 때 어떻게 좀 해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장래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달라든지, 결혼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남기고, 또 기분 제가 이런 부분들은 꼭 별도로 작성해서 용장 장생들은 세상과 이별하는 것은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용장은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 집을 봐줄 사람을 위해 써준다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용장을 쓰실 때 이 용장은 양식이 정해진 대로 써야 되지만 별도의 또 용장이 유훈,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무 종이나 쓰시면 되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감상이 적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잘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언장을 안 적어봐서 유언장을 한번 적어봅시다 하면은 어떤 아름다운 글, 멋진 말을 어디 적으면 그거 고민한다고 한 줄도 못 적어봤어요. 10분 동안. 그렇죠. 그럼 연습해 보실 때 이 사람 어떻게 적는지 쳐다보고 내 이름인데 막 인터넷 찾아가 좋은 말 없는지 하고 뺏겨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진솔하게 적어야 되고 꼭 필요한 걸 적어야 된다. 필요한 게 어떻습니까? 쉽게 하면 내 통장은 어디 있다든지 돈만 나누러 가지라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뭐라든지 조금이라도 더 자식들이 다툼이 없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의 보관 장소를 꼭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경우가. 유언장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아까 모르는 대략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으로, 법정 상속으로 다 나눠주고 하는데 1년 후에 유언장이 꼭 나타났어요. 아들이 들고 와가지고 찾았다고.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 이름 다 나눠 가졌는데 법적으로는 다시 없고 유언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써버리고 뭐 이랬다면 그거 뭐 제대로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언장을 뭐 숨겨놔야 되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알려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는 제 책상 보면 뚜껑 책서랍, 책꽂이에 뚜껑 닫힌 책꽂이도 있지 않습니까? 책꽂이 일부에 이런 판에 하나 딱 해서 제 유언장이고 영명의료 치료 관련된 자료고 하고 싶은 이야기고 꼭 아껴둔 제 편지 같은 거라든지 다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너희들이 한번 보라. 이렇게 하고 열쇠에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쇠는 어디다가 알려놓죠. 제가 보증원에서 빼든지 해가지고 내 주권을 보겠죠. 이렇게 이제 최고의 유산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시간 관계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산은 당연히 물려주되, 그 재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내 생각을 그대로 읽고 그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유산이고 재산이죠. 내 생각을 잘 전달해줍니다. 그러려면 유언장을 쓰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활동이나 내 모습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유인다 생각하시면서 살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자식들도 나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